자, 1회 시험입니다. 전범위로 넘어갔는데, 단원별로 공부할 때하고 좀 약간 달라집니다. 예, 근데, 그 패턴을 지금 우리가 5회 중에서 지금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이제 패턴 잡을 때 매번 뭐 선생님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25문제씩 두 번 치신 분도 있고 한 번만 하고 이렇게 또 별도로 자료 형식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두 번 다 할 겁니다. 25문항, 그다음에 또 25문항 이렇게 해서 두 번 할 거고요. 첫 번째 25문항, 그다음 2회 25문항은요. 이게 약간 단원별로 들어가요. 약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1편, 2편입니다. 1편, 2편은 주로 들어가 있고 이쪽은 전범위예요. 전범위. 약간 패턴을 달렸어요. 이것도 다음에 3편, 4편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요 문제가 우리 지난번 풀었던 문제에서 거의 같게 하거나 약간 변형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에서 약간 다르게 일 수도 있고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소폭 바뀐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이제 우리가 3월달 과정에서 확장 문제 있었어요. 확장 문제 파트를요 이쪽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더 제가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저 복습하는 겸해서 이건 좀 풀어오십시오. 풀어오시면 이쪽을 풀어오십시오. 3월달 확장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은 이거 풀 때 그래 이렇게 낯선 게 있을 거예요. 비슷한 그림 찾아낸 거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가면은 그래도 있잖아요. 처음 접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 3, 4, 5에서도요. 한 번 정도는 제가 약간잖아요. 기출문제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기출 변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출문제를 우리 행정사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좀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쪽은 확장 문제 새로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두 번째가 점수가 더 안 나올 거예요. 보나마나 두 번째가 좀 안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좀 극단적이게 얘기하면은 50점 나오기도 합니다. 50점 나오기도 하고 뭐 저기 몇 년간이 아니고 12년간 제가 관찰해 보면은 60점 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거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 다가 50점대에서 오락내락해요. 심지어 꽈락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의고사가 치는 부분이 실전보다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너무 그거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요. 점수는 점수일 뿐입니다. 자, 일단 이제 25문제를 좀 빠르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좀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 갖고 그쪽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지방자치의 두 요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겠어. 이게 웬만큼 공부해도 어려워요. 사실 웬만큼 공부해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주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국가 3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주민에 의해서 자치권이 부여됐다.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주민에 의해서 자치권이 부여졌다. 자치권 주민에 의해서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고유권이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주민자치 그리고 대표적인 나라가 영미입니다. 영미. 그래서 이거 고유권이라고 부르고요. 정치적 의미 자치죠. 정치적 의미의 자치다. 이렇게 봐요. 반면 이제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이 부여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단체 자치 그리고 대륙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설명한 내용이고 전래된 권리다 해서 전래권, 고유권, 고유권, 자연법 사상이 고유권입니다. 전래권, 국권설이 불러요. 국가가 법으로 정했다 해서 국권설 이렇게 불러요. 국권설.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다. 국권설. 법률적 의미의 자치,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게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고요. 자, 1번 주민자치는 영미에서 발달했고, 그죠? 영미고, 이쪽은 독일, 프랑스 발달. 1번 바로 답이고. 2번 법적 요소. 법적 요소는 단체자치가 법적 요소죠. 법에 의해서 한다. 법적 요소. 그래서 단체자치가 법적 요소다. 일단 3번 단체자치는 법률에서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물 자주적 차일성 재량이 크다. 재량은 이쪽이 재량이 커요.
재량은 당연히 주민자치가 훨씬 큽니다. 재량은 주민자치가 좀 더 재량이 크다. 그리고 통제론을 얘기할 때요. 보통 주민자치가 입법이나 사업통제예요. 입법통제나 사업통제. 입법이나 사업통제란 말은요. 법원, 행정통제를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쪽은 행정통제를 못한다. 행정이 직접적 통제를 못하고 입법은 사업부에 해서 법률로서 만들거나 법원의 판결에서 하지 행정부가 직접 중앙정부가 직접 간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 이쪽은요. 행정통제가 중심이에요. 행정통제가 중심이다. 우리나라가 이 케이스거든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유권 해석합니다. 대부분 그런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은 유권 해석을 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전개돼요. 그래서 행정통제 중심이고 중앙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죠. 자 여기 보면요, 시정명령권, 시정명령, 그다음에 이제 직무이행명령 이런 걸 내릴 수 있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행정통제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또는요 직무이행을 명령하거나 이런 것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 지방에 대해서 시정명령권이나 직무이행명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통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 1번. 자, 그다음에 1번이었고 2번은 이제 이 규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지난번에 제도 바뀐 거죠. 그래서 현재 운하서 옳은 거 찾습니다. 자, 운하서 찾는데 현재 우리는 규제합리화위원회라는 이게 종전에 명칭이 규제개혁위원회였죠.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재 바뀐 거죠. 그래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고 규제는요 원래 대통령 소속입니다. 대통령 소속은요 두 개가 있죠. 오늘 대통령 소속기구 두 개가 있죠. 대방규 대통령 소속 두 개. 대통령 방통규제 방송통신 그리고 또 하나가 규제합리화위원회. 그래서 대통령 소속으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현재 위원장이 과거에는 국무총리였죠. 이게 위원장이 바뀌었죠. 바뀌었고 지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3월달에 바뀐 거니까요. 우리 시험에 좀 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종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이 총리가 위원장이 총리였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위원장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었다. 이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죠, 한 명. 그리고 대통령으로. 자, 그 다음에 포지티브는 이것도 많이 헷갈려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포지티브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자,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이제 포지티브고. 그다음에 샌드박스는 면제해 준, 일정 기한 면제해 준 것을 샌드박스라고 부르죠. 그다음 규제 일몰제는 존속 기한이나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자, 이것을 얘기하죠. 일몰제는 존속 기한을 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존속 기한을 정해서 최대 5년간 규제가 존속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이제 일몰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4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은 정부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진보주의 정부가 있고 보수 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주의를 우리가 보통 큰 정부라고 부르죠. 진보주의 정부, 큰 정부. 그다음에 보수주의 정부, 작은 정부. 진보주의 정부,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큰 정부를 지향하고, 반면 이제 보수주의 정부는 시장을 중시하고 정부 개입을 축소하고 반대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진보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 실패에 우려한다. 이거 뭐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 보수주의 정부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수주의로 바꾸면 되겠네요. 보수주의 정부.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그 다음 여기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맞는 표현이고, 그다음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 효율성을 높인 게 중에 후단 틀렸죠. 이 뒤가 틀렸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전단과 후단이 틀렸어요. 공공선택이론은 관료제 비판입니다. 관료제 비판하게 나왔다. 그래서 관료제 비판. 자, 그 다음에 보수주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그렇죠? 옹호한다. 예, 이거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신공공서비스론적 입장에 따르면 정부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이 공익을 설명한 거거든요. 신공공서비스에서 이들은 공익을 뭘로 본다? 공유된 가치에 대한 공유적 가치 창출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 리얼 지문 중요합니다. 많이 나온 지문이니까. 자, 이거 이제 맞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행정국가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큰 정부죠, 이게. 최대의 봉사가 최선, 이걸 우리가 큰 정부라고 부를 수 있죠. 큰 정부를 말한다. 자,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행정이론을 설명한 부분인데, 이게,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게 나온 지문인데, 시대 순서 묻는 이런 패턴이요. 가끔씩 이제 요즘 나온 수제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입장, 이른바 거버넌스죠. 거버넌스 또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대체로 90년대라고 보면 되겠고요. 90년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나는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스트롬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오스트롬이 얘기했던 건데, 오스트롬은 공공선택 이론이거든요. 오스트롬은 이제 공공선택 이론인데 1973년도에 나와 이게. 그래서 이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는 인간을 이기적 함정, 이 키워드가 인간을 이기적 함정으로 본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고객의 선택, 시민에 의한 선택입니다. 시민에 의한 선택을 중시한다. 공공선택 이론, 시민에 의한 선택을 중시한다. 자, 그다음에 다는 정치는 이제 결정하는 거죠. 정책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행정은 이것을 실천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그냥 입법국가적 상황에서 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법국가적 상황에서 행정이다. 그래서 입법국가적 행정에 나왔던 부분으로서 이른바 정치, 행정, 이원론의 설명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1880년대부터 1920년대 시기라고, 이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정확하게 어느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대략 이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라에서는요, 왈도는 몰라도 되지만 요 형평성이 중요한 거예요. 형평성. 형평성을 얘기했다. 사회적 문제 해결, 형평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 이것이 바로 신행정이죠. 신행정. 그래서 신행정이 그럼 언제 나오냐 이렇게 보는데, 신행정이 나오게 된 시점이 1970년대쯤이에요. 근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1968년도예요. 그 연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68년에서 70년 요 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노부룩 회의가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잡아요. 신행정이 나오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미노부룩에서 이제 학자들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걸 보통 시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순서 묻는 건데
나와 라가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나와 라가 어려웠어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보시다시피 다, 나, 라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이네요. 4번. 자,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자, 행정이론에 대해서 옳은 것은 과학적 관료는 채용관리적 운영 원리로서 포스트코브를 제시하였다. 요 편이 채용관리적 운영 원리로서 포스트코브라는 말을 쓰거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귤릭입니다. 귤릭이었던데 귤릭이 포스트코브 이론이거든요. 이게 국가직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인데 약간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약간 달라갖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과학적 권리하고 귤릭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880년대부터 1920년대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것이 1880년대 윌슨에서 나왔던 정치, 행정, 이혼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버가 주장했던 관료제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과학적 권리가 있어요. 과학적 권리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모아서 이제 귤릭이라는 사람이 이걸 있잖아요. 집대성이에요. 집대성. 귤릭 여기서 나온 것이 행정관리설인데 귤릭 행정관리설에서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거든요. 귤릭이 강조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포스트코브라는 용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원리접근법이란 원리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귤릭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게 포스트코브와 원리접근법입니다. 포스트코브, 원리접근법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과학적 권리하고 이제 이 포스트코브, 귤릭하고는 똑같지는 않다 얘기예요. 똑같지 않다. 1번이 약간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그다음 2번 행태로는 행정이 과학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거만 있고요. 그 다음에 신행정은 실정주의를 비판하고 형평성, 제일 중요한 단어 형평성, 적실성, 또 처방성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신공공관료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는 시민권 이거 이제 여기까지 맞는데 4번은 이제 뒷자락에서 틀렸죠. 그래서 뒷자리 틀렸죠. 그러니까 위에 또 이거 빨리 봤네요. 가치와 사실 구분은 여기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 이 가치가 아니고 사실이죠, 그죠? 사실에 기반한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신행정은 이게 3번 맞고요. 그다음 4번은 여기까지 맞고 뒤에 이게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 반대죠. 반대. 시민권보다는 기업가 정신을 중시했다. 그래서 신공공관료는 기업가 정신을 중시했다. 신공공관료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기업가 정신을 중시했다. 그 다음에 애플비는 애플비라는 사람은요 정책행정 일원론을 얘기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정책행정이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이라고 봤어요. 연속적. 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5번은 자 3번입니다. 5번 3번이었고요. 5번도 이렇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장 실패는 시장을 통해서 자원 배분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태를 얘기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정부 실패를 규정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 규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적 공급, 공적 유도, 공적 규제가 있어요. 공유규 이렇게 보통 기억해요. 공유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 극복이거든요. 자, 시장 실패가 존재해요. 그럼 시장 실패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한 부분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 개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공적 공급. 두 번째, 공적 유도. 세 번째, 규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있고요. 이게 우리 본 수업에서는 잘 얘기 안 했던 겁니다. 그냥 표로만 얘기했던 겁니다. 표에 있다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정부 개입에 의해서 초래했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어. 이걸 우리는 정부 실패로 부르죠. 이것을 정부 실패라고 부른다. 자, 그다음 4번. 정부 실패와 달리 정부 실패는 관료는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는 공공재 내정 구조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자. 아니,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실패는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정부라는 구조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봐요. 하기도 한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구조 요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개인적 요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구조적 요인이기도 한다. 둘 다 있다는 얘기죠. 둘 다 있다. 자, 그다음에 시장 실패를 초래한 원인은 이런 내용이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4번. 자, 6번, 4번이죠. 그다음 7번은 7번은 이제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는요. 딱 하나 알면 돼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거 하나만 정리하면 됩니다. 행정지도란 비권력적 사실행위. 따라서 권력을 동반하지 않는 법적 구성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적 구성력이 없다. 없는 권고 등을 얘기한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사실 이제 요즘은 사재기 같은 거 좀 많이 쓰레기 봉투 때문에 좀 말 많죠. 사재기 이런 거 하지 마시오 이런 거. 그리고 행정 지도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제한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걸리면 죽어 이런 얘기죠. 엄포 넣는 거죠, 엄포. 자, 8번 민간 위탁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민간 위탁은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요. 몇 개가 있어요. 그 제일 많이 우리가 설명한 파트가 이제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 두 번째 면허나 허가 방식. 세 번째 보조금 지급 방식. 네 번째 바우처 방식. 이게 교재에 있는 순서예요. 이게 민영화. 민간 위탁이란 말은 이때 민간 위탁은요. 민영화 전체를 얘기합니다. 민영화. 여기 민간 위탁이라는 말은 민영화를 얘기합니다. 민영화를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들어간 게 자원봉사가 있고 자조가 있어요. 자원봉사 있고 자조가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자조가 있는데 자원봉사는 현금 보상을 받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은 걸 얘기해요.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으며 이거요. 보수 이게 있잖아요. 자수가 아니고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자, 그 다음에 보조금은 지원을 받는 거죠. 바우처는 쿠폰을 주는 거죠. 면허는 일정 구역 안에서 공공서비스 권리 인정하자. 예, 면허 방식입니다. 보조금 방식은요. 구체적 명시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복잡한 경우에 사용한다. 이게 이제 이 보조금 방식은요. 보조금은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사회복지 파트에서 많이 써요. 사회복지 파트에서요. 사회복지 파트, 어린이집, 보육원 이런 경우 많이 씁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요, 보육원이라든지요, 노인 요양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씁니다.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써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기술적 복잡한 경우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쓰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조금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 보조금과 바우처 두 개는요. 둘 다 시간이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둘 다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조금은 이렇게 이런 시설에 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8번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9번은 이제 이른바 BTL입니다. BTL인데, BTL 효과가 아닌 것은 임대형 민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BTL은 재정부담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금전적 부담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BTL은 정부 예산을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BTL인데 이때 B는 이제 민간이 건설하는데 중요한 거는 민간 자본을 사용한다는 얘기고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민간 자본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누가 쓴다?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가. 그래서 이때는 미래 세대가 금전적 부담 없이 아니고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10번 봅니다. 자, 행정이 주관 가치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 이런 것을 합리성. 그 다음에 사회적 효율성, 과학적 관련 관계 강조. 과학적 관리성은 어떤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것은 우리가 능률성인데요. 그냥 기계적 능률이라고 불러요. 사회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게 틀렸죠. 틀렸죠. 그래서 그냥 기계적 능률성. 그냥 또는요. 그냥 이거 빼고 능률성 해도 됩니다. 물론 효율성도 똑같습니다. 능률성과 효율성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앞에 사회가 틀렸죠. 사회가. 소셜이 아니라 기계적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었고 자, 나머지 민주성, 형평성, 그 다음에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은 이제 롤스의 정의론이거든요. 롤스라는 사람은 그 정의론을 얘기하는데 뭐가 정의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게 전제 조건하고 전제 조건이 뭐였다? 이런 거예요. 무지의 배일입니다. 무지의 배일의 상태에서 원칙 상태, 무지의 배일이라는 상태에서 일단 그 적용을 할 때 세 단계가 있었죠. 하나, 둘, 셋, 세 가지예요. 하나, 둘, 셋. 자,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두 번째가 기회균등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가 차등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충돌할 때 무조건 앞에 우선합니다. 1, 2, 3 이렇게 들어가요. 1, 3 이렇게. 자, 1번, 2번, 3번. 자, 다시 자, 기, 자. 세 가지입니다. 자, 기, 자. 자유, 기회균등, 차등. 자유, 기회균등, 차등. 이렇게 해서 자기차. 자, 이렇게 자기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쭉쭉 가다 보면요. 정의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 우선하고 제2의 원리 중에는 차등의 원리가 우선이 아니라 기회균등이 우선하다. 기회균등이 우선한다. 5번. 자, 5번은 기회균등이 우선한다. 자, 그 다음에 12번. 행태로는 비교 대상이 현상학하고 많이 비교해요. 현상하고. 아니면은 신행정하고 비교하거나 그냥 두 개 중 하나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가치 중립성, 가치와 사실 분리, 규칙성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태론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행정 또는 현상학과 이렇게 비교하는데 결론은 이거죠. 과학성과 처방성이죠. 과학성과 처방성을 추구한 것이다. 그래서 가치와 사실 분리, 가치 중립성, 가치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행동을 연구합니다. 행태를 연구합니다. 행태를 연구합니다. 맞아요. 근데 4번은 이게 생태론이에요. 생태론. 환경과 관련해서 연구합니다. 중요한 환경이 된다. 환경과 관련돼서 설명한다. 생태론. 왜 3번 같은 지문도 있습니다. 3번 같은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4번이었고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은 이제 자, 요거하고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 현상 다 같습니다. 배경이 다르죠.
행태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1940년대, 50년대 미국 사회의 안정성, 번영, 반면 후행태주의나 신행제에 나왔던 시점은 대체로 1960년대 후반, 60년대 후반 또는 70년대 격동기 사회를 배경으로 나오게 되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배경이죠.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나왔다. 이건데요. 자, 그래서 얘가 격동기 사회인데 그 배경의 출발점은요, 60년대부터 이렇게 이어져. 60년대부터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40년대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지고요. 자, 그래서 1번 요 당시 미국 사회 혼란이고요. 2번 1960년대 중반 존슨 행정부에서 위대한 사회 건설. 이거 정책학을 공부하면 나옵니다. 정책 집행론에서. 자,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뭘까요? 경제적 기운, 합리적, 행정 원리. 원리란 말이 나와 있어, 그죠? 원리. 이게 있잖아요. 초기에 나왔던 행정 관리설, 과학적 관리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 관리설까지 이르는 초기 이론이죠. 그다음에 사회학자들은 급박한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사회의 개선에 기하기보다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야 했다. 예. 자, 이거 다 맞죠? 여기까지 맞고. 아니. 사회학자는 급박한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사회의 개선에 기하기보다는 과학적 방법. 이건 반대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리얼은 A보다는 B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 개선에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 B보다는 A보다는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A보다는 B. 자, 그 다음에 가치평가적인 정책 연구보다는 가치 중립적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면 이건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가치 중립성, 과학성, 가치 중립성, 과학성, 행태론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거죠. 과학성, 가치 중립, 행태론. 하나 더 붙이면 뭐 실증주의 이런 식으로. 실증주의. 어쨌든 과학성, 가치중립, 실정주의, 행태론. 반대로 신행정, 후행태주의 현상은요. 처방성, 가치주의. 이렇게 처방성, 가치주의. 이렇게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는 이 두 개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음은 행태주의를 얘기하죠. 자, 미음은 행태주의다. 따라서 기억과 니음만 맞죠. 기억과 니음만 맞고 미음 틀렸죠? 미음은 행태주의. 자, 다음에 14번 신공공관리에 대한 설명을 가장 그리워한 것은 1번 기존의 관료제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 역할은 정책에 의해서 규정된 관리나 집행에 국한하여 최소화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가 이게 거의 백방대분다가 이걸 틀려요. 반복적으로 자꾸 틀려요. 이 참 많이 틀리는데요. 자, 이게 2번은 자, 우리의 아주 고전적 행정, 전통적 행정. 그래서 아주 전통적 행정에 따르면요. 고전적 행정에 따르면은 다른 말 쓰면 정치, 행정, 이원론에 따르면은 정책이나 의사의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의회가 하고 집행이나 관리는 행정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뭐죠? 가장 고전적 개념이에요. 고전적. 그러니까 얘는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우리 행정국가 이후에는 정치, 행정, 이론론의 관점에 있다면은 행정이 이제는요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는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 따르면요 얘가 바라본 관점에 따르면 정책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하는 거 이게. 정책은 이걸 다른 말씀요 방향 잡기는 정부하고 집행이나 노적기는 누가 하자? 민간이 하자는 얘기예요. 민간이.
민영활동에서 하자. 그래서 정책과 집행이 분리거든요. 이 집행에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죠. 정부는 집행이 아니고 결정하는 거죠, 결정. 정부는 결정하고 집행은 민간이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나 봐요, 이게. 정부의 역할은 정책이 아니라 집행한다 이거잖아요. 요 세 개씩이잖아. 하나, 둘, 셋, 세 가지씩이거든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해당돼요, 첫 번째.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 행정. 가장 고전적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경쟁을 도입한 겁니다. 신공공관리론은요, 경쟁입니다. 경쟁. 고객지향적 개념, 경쟁과 효율성입니다. 신공공관리가 좋아하는 단어가요, 얘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다? 경쟁과 효율성입니다. 경쟁과 효율성. 이게 기업형 정부죠. 기업형 정부에서 강조한 것이 이른바 경쟁과 효율성. 경쟁 효율성. 경쟁을 도입하자. 신공공관리는 경쟁이 가끔씩 우리 공부하다 보면요, 이거 틀린 분도 엄청 많아요. 신행정하고 신공공관리하고 헷갈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얘는 큰 정부거든요. 얘는 큰 정부고 이쪽은요, 작은 정부거든요. 작은 정부. 그래서 작은 정부를 하는데 이게 신자가 붙어서 비슷하게 느끼나 봐요. 신자가 붙어서. 신행정, 신공관리, 신행정국가. 특히 신행정하고 신행정국가하고 자꾸 헷갈려요. 요 시기는 우리가 이걸 신행정국가라고 그러죠. 신행정국가. 신행정국가하고 신행정 아무 관련 없습니다. 신행정은요, 행정국가입니다. 행정국가. 신행정, 큰 정부. 신행정국가. 자, 하나, 둘, 셋. 용어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맞아요. 공공선택이론이 신공관리 배경이니까요. 예. 여기 가장 밑에 서포트해주는 이론적 배경이 공공선택이론입니다. 공공선택이론이 신공관리로 이어져요. 얘와 얘는 거의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셔도 돼요. 뭐 냉정하게는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자 14번, 3번. 자, 다음 14번. 15번이구나. 15번. 신공공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바로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가격, 메커니즘, 경쟁, 효율성. 이건 무조건 다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론. 자, 3번. 자, 15번, 3번. 그 다음에 16번. 15번은 나머지 내용은 다 신공공 서비스거든요. 그 다음에 16번. 사회적 자본이 있어요. 사회적 자본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자, 사회적 자본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네트워크, 그다음 신뢰, 규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내가 사용한다고 감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신뢰는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소하기 때문에 틀렸죠. 신뢰는 사용한다고 감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소하지 않는다. 사용할수록 오히려 어때? 증가합니다. 신뢰는 건 사용할수록 증가합니다. 신뢰는 서로 교류가 많아야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감소한 게 아니고 증가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감소가 틀렸고요. 자, 다음에 17번. 자, 17번은 이제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부분인데, 신제도주의가 이게 뭐 공부해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공부해도 해도 시험 문제 보면 새롭고 틀리고, 안 해도 맞출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는 무용론에 가까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인데,
이거는 크게 보면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 자, 일단 제도주의는 이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이것이 주로 거래비용 경제학이라는 걸 통해서 주로 많이 나와요. 물론 뭐 오스트롬의 공공선택이론도 여기 들어가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제도가 왜 만들지 하면은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요. 제도는 합리적 선택이거든요. 제도란 것은요, 거래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거래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도란 것은요,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제도는요,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비판해서 나온 것을 사회학적 신대주의에서 나와요. 사회학적 신대주의는 제도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집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늘 얘기한 게 뭐였죠? 합리적 선택 신대주의에서 제일 쉬운 얘기가 뭐 있냐 물을게요. 부조금 얘기해서 부조금. 합리적 선택이 사회학적 신대주의 가장 큰, 이게 문화거든요. 문화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문화가 개인 선택에 영향을 주고, 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지 문화와 관계없어요. 근데 이거는 문화가 선택을 영향을 주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부조금 들었잖아요. 부조금의 문화는 그 조직의 문화에서 내가 부조금을 내는 거지, 내가 합리적 선택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리하면 어때요? 나는 여기서 따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이게. 이런 게 부조금이죠. 대표적 케이스죠. 그래서 제도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결정된다? 아니야, 이거 이게. 경제 합리성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제도는 효용 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적절하기 때문에 또는 정당하기 때문에 만들어져요. 적절성, 정당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배태성. 그리고 세 번째가 동형화예요. 동형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래서 결국 부조로 끝내서 보면요, 모든 사람 부조금이 금액이 비슷해진 겁니다. 아주 친한 사람 빼고는, 그죠? 뭐 직장에서 부조금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부조금 거의 딱 정해져 있지. 안 가면 5만 원이죠, 뭐. 물론 아주 친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거죠. 동형화죠, 이게. 역사신대주의는 여기는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경로의존성과 단절적 균형이에요. 단절적 균형이론. 그래서 경로의존성과 단절적 균형 이론이 있다. 역사신대주의인데 3번 지문이 왜 틀렸냐면은 3번은 경로를 유지한다. 이걸 경로의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로의존. 경로의존은 어디서 나온 것이다? 방금 얘기했지만 사회학적이 아니고 역사적 신제도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번은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3번은 틀렸고요. 4번이 맞은 거예요. 4번이 맞은 거. 4번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왜 틀렸을까요? 동형화를 얘기한 건 방금 얘기했죠? 사회학적 신대주의에서 나온 게 동형화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1번은 이거는 있잖아요. 합리적 선택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불러요.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환원 시기자 환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봐요. 이거는 1번은 이렇게 안 할게요. 이러면은 너무 뜯어 고칠 게 너무 많네요. 다 고쳐야 되네요. 싹 다 고쳐야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학적 신대주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또는 역사적 신대주의. 이게 둘 다 써도 됩니다. 근데 두 개 어느 게 더 가까우냐면 사회학적이 좀 더 가깝긴 해요. 사회학적 신대주의나 역사적 신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게 4번이었고, 그 5번은
이거는 구제도주의예요. 5번은. 5번은 구제도주의. 뭐 행정기관, 의회 이런 걸 제도적 장치거든요. 제도적 장치인데 구제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4번이죠. 4번. 자 17번 4번이었고요.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요.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정책학의 원조는 해롤드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51년 해롤드 라스웰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1950년대는 이 당시 뭐죠? 행태주의가 1950년대는 그 당시 지배하고 있어요. 50년대는 행태주의가 발달했던 시기예요. 행태주의가 발달했던 시기 때문에 정책학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정책학이. 그러니까 행태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정책학이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60년대 후반 또는 7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죠? 정책이 발달하게 됩니다. 정책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50년대는 행태주의 때문에 발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행태론은요. 정책하고 일단 우리 구분해 볼게요. 후기행태주의하고 부기해 볼게요. 이게 후기행태주의입니다. 정책의 발달 이꼴 후기행태주의나 또는 신행정이죠. 그죠? 후기는 신행정이죠. 자, 얘는 이론지향입니까? 아니면요? 문제지향입니까? 문제지향입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얘는 문제지향입니까? 이론지향입니까? 행태주의, 과학성 추구죠. 그죠? 얘는 과학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과학성을 추구하니까 뭐가 된다? 이론지향이에요. 이론지향이고 얘는요? 사회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거든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니까 문제지향이에요. 문제지향. 자, 다시 볼게요. 라셀은 뭐가 틀렸을까요? 맥락은 맞아요. 상황을 봐야 돼요. 맥락을 봐야 돼. 맥락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아니죠, 그죠? 문제지향이죠. 문제지향. 연합은 이건 종합학문을 얘기합니다. 연합학문이나 종합학문 똑같아요. 그래서 2번은 맥락지향성, 문제지향성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얘가 틀렸죠. 얘가 틀렸죠.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라셀은 행태주의에 밀려났다가 그다음 이 당시 흑인 폭동이나 사회적 문제가 혼란한 시기에 재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쓴 거 이게.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가고 재출발하게 되었다. 자, 미국이 가장 좋은 시기죠. 1960년대 미국은. 프론티어가 있고 진취적이고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어떤 약소 국가를 배려할 줄 알고 미국이 30년 만에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진짜 망가졌습니다. 미국은 누구 말로는 영국을 좀 따라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영국이 왜 무너졌는지를 봐야 된다 이러면서 20세기 들어온 시점 영국이 이렇게 팍 붕괴하죠. 대영 제국이죠. 미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8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9번. 자, 로이가 얘기했던 정책의 유형론인데요. 로이는 정부나 정책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이는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된다. 이게 무슨 정책일까요? 맞아요. 상징정책이죠. 그래서 국민의 단결림, 자부심, 상징정책. 상징정책이 대표적으로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들 많죠. 국가, 국화, 국조 많죠. 그죠? 상징체계.
자, 로이 정책 유형이죠. 로이는 결국 본질은 로이는 정책을 얘기할 때요.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이 세 가지가 오리지널이고요. 플러스해서 구성 정책을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얘기했던 사람 로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재분배 정책 나머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보시면 되겠고. 19번, 1번. 자, 1번이었고. 그 다음에 구성은 이제 보통 있잖아. 선거구 조정이라든가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은 연금제도, 공무원 보수제도 이런 것을 구성정책이라고 부르죠. 구성정책. 자, 이게 이제 1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네트워크란 말을 쓸 때요. 네트워크는 정책 과정에 참여한 공식 비공식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한 모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게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한 문제, 개방성, 폐쇄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가지 동시에 비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정부 또는 철의 삼각.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하위 정부는 세 가지, 무조건 세 가지입니다. 그죠? 하위 정부는 의회의 위원회, 행정부의 관련된 부처, 플러스 이익 집단이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폐쇄적이고 매우 안정적이고 자율성이 있다. 이렇게 써요. 자율성이 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갈수록 개방적이고 유동적이고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공동체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요. 제한된 행위자가 참여한 개방성이 낮다. 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개방성이. 그래서 이걸 이 두 개가 동시에 연동하기 때문에요. 얘가 연동하기 때문에 앞을 바꾸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을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슈 네트워크는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 공동체는 이렇게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고요. 나머지 해클러는 이걸 비판해서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20번, 그 다음 21번. 무의사결정입니다. 무의사결정 21번 무의사결정입니다. 옳은 것은 무의사결정. 지배적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논의하려고 한다. 무의사결정은요. 개념이 간단해요. 무의사결정은 논의하려고 한다. 논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논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덮어버린 거죠. 덮어버린 거. 덮는다. 이게 좀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덮는다. 그래서 이슈하지 않고 덮어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논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일단 논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으로서 다 문제가 틀렸죠. 이게 편파적이고 엘리트론의 입장입니다. 엘리트. 중립도 아니고 편파적입니다. 엘리트의 편파적이죠. 편파적이다. 그 다음에 집행 과정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무의사결정은요, 의제 설정에서 시작됐지만, 원래는 의제 설정에서 출발했지만, 다음에 이게 정책의 전체 과정으로 확대가 돼요. 전체 과정 확대가 돼요. 따라서 무의사결정에도 일어난다. 자, 집행 과정에도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문제 채택 과정에서 문제하지 않으려고, 맞아. 문제하지 않으려고. 맞죠? 맞고, 4번 맞고. 그 다음 5번은 엘리트에 대한 잠적 현재 도전 맞는데, 공익이 틀렸죠. 맞죠? 공익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은요. 자, 4번, 21번, 4번. 그 다음 22번은, 비용 편입 분석은요. 자, 이 비용 편입 분석은 이제 한 번 더 늘 얘기했지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형만 우리가 일단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공공사업을 평가한 거죠.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것을 우리는 능률성이라고 표현하거나 효율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얘기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말은요. 사회적인 총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겁니다. 물론 공공사업이라는 게 뭐 댐을 건설하든 발전소를 건설하든 공항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쭉 따라가면은 비용 편입 분석에서 아닌 것이 나온 거죠. 그것이 뭐다? 우리 사회적 총편익을 얘기하지 개인의 효용을 분석한다? 분석하지 않는다? 분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회 전체를 보기 때문에 개인의 효용은 분석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치적인 어떤 있잖아요. 정치 합리성을 추구하냐면 이것도 분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평성도 분석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개인 간 효용 비교가 용이하다. 아니야. 그죠? 개인 간 효용 비교 안 합니다. 우리는 뭘 하죠? 사회 전체를 봅니다. 사회 전체를 보지 개인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분석 기준은 뭘 중시한다? 능률성, 효율성입니다. 능률성, 효율성. 그래서 이게 능률성, 효율성이죠. 여기 이제 비용 편입 분석을 시험 문제 나오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 정도까지예요. 이 정도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었죠. 4번. 자, 그래서 22번이 4번이었고 그 다음에 23번 델파이 기법이죠. 델파이 기법으로서 옳은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풍부할 때 아니야.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풍부할 때 쓴 것이 아니고 풍부하지 않을 때 부족할 때 사용한 것으로서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 예측 기법입니다. 자, 주관적 예측 기법이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이거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 3번은 표결하는 게 아닙니다. 표결하는 것은요. 집단 토론을 거쳐 표결처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표결처입니다. 표결처리도 있고 명목적 집단 기법도 표결처리합니다. 명목적 집단 기법이 있어요. 명목적 집단 기법인데 이것도 표결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 토론 없이 전문가 판단 종합 정리한 것이다. 예, 4번입니다.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대면 토론의 집단 맞춰 심화될 수 있으며 형법될 수 있다. 이런 건요. 이건 전통적인 토론이니까 전통적 토론 방식이에요. 이거는 전통적 토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이런 거 또는요 포럼 이런 것들 포럼이나 TV 심야 토론이 있어요. TV 심야 토론 같은 걸 보통 우리가 패널 회의라고 불러요. 패널 회의. 각계의 전문가들 모셔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정치인 불러오면 이제 말 잘하죠. 말 잘하는데 거의 뭐 싸우죠. 싸우다 끝나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 토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4번. 자, 그다음에 이제 24번은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 모형을 얘기할 때 합리 모형은요.
자, 모든 정보를 동원할 수 있고 모든 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함정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무한한 능력입니다. 무한한 능력.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가 없다. 다시 하면 인간은 완벽한 존재이다. 완전하다. 완전한 합리성입니다. 완전한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한다.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이렇게 보죠. 자, 3번. 자, 25번. 앨리슨 모델이에요. 앨리슨 모델도 좀 공부하면 좀요,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오니까 자꾸 있잖아요. 안 나온 걸 자꾸 내다 보니 어려워져요. 근데, 이 앨리슨 모형은요, 조직에서 상층부에 적용돼요. 상층부에 적용돼요. 고위 관료입니다. 고위 관료. 여기에 적용된 것이 모델 3라는 파트예요. 모델 3. 모델 3를 우리가 관료 정치 모형이라고 봐요. 관료 정치 모형. 그 다음에 하위 조직이 있어. 하위 조직에 적용하는데 이것이 모델 2에서 얘기하는 조직 과정 모형. 조직 과정 모형. 그리고 모든 계층, 전체 계층에 적용된다. 이게 모델 1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 그래서 이게 이제 앨리스는 세 가지 모델이요. 모델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적용 계층이 다르다는. 그래서 관료 정치는 상위층에, 조직 과정은요 하위층, 조직 과정은요 하위층. 이거 이제 반대가 됐죠, 그죠? 이거 반대죠, 그죠? 상하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상하 이렇게 반대죠. 2번 틀렸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현재 미국은요. 트럼프는 이 중에 어떤 모형을 제일 선호할까요? 네, 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는 백악관의 핵심적 참모들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아마 실패하면요. 그중 몇 명이 아마 바뀔 겁니다. 이번에 이 정책 실패하면 몇 명이 바뀔까? 실패 안 하면요. 계속 갈 거고 그럴 거예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은 이제 2번이고 이게 3번이 약간 의아할 수 있어. 이게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게 실제 어느 하나만이 세 가지. 이게 앨리스는 모델 세 가지를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세 가지로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당시 결론이 뭐냐면 쿠바 미사일 사건이거든요.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처한 방법을 1, 2, 3 세 가지 모델로 각각 설명해 갑니다. 각각 설명해서 모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관련된 논문 읽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시험 문제는 그냥 내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내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2번이었죠.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정리 빠르게 봤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봤는데 일단 뭐 좀 힘드시더라도 아는 것들 하고 한 몇 문제 여기서 우리가 좀 챙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100번 다 안 가져가도 되지만은 몇 개 좀 챙겨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2회 문제 바로 좀 우리 공부 시험 치고 그 다음에 풀이하겠습니다.